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서울 도심의 풍경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해진 순간, 강성그룹이 주최하는 세기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대연회장은 기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수천 송이의 최고급 수입 장미가 뿜어내는 순백의 향연 속에서도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대한민국 상류층을 대표하는 수백 명의 하객들은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강성그룹의 냉혹한 후계자 강민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단상 위에 서서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선 포식자다운 위압감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내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의 완벽한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맞은편에 서 있는 신부 이서연의 존재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강씨 저택의 비천한 하녀로 알려졌던 그녀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인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예물 교환의 순간이 다가오자 강민혁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조롱하듯 반짝이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천천히 서연의 왼손을 들어 올렸고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으나 그 손길은 마치 얼음장을 만지듯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손을 빼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곧게 허리를 펴고 자신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남자의 날카로운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밀어넣었고 차가운 금속성 물체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를 위해 제작된 족쇄인 양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가며 결혼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쓴 비극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반지가 서연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완전히 안착하는 순간 강민혁은 예고도 없이 상체를 숙여 두 사람 사이의 안전거리를 무너뜨렸고, 이를 지켜보던 하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예민한 귓가에 닿았지만 귓속을 파고드는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낮고 냉혹하여 오직 두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잔인하게 힘을 주어 속삭였습니다. 내 아내가 된 걸 환영해, 원수의 딸 이서연. 너의 그 하찮은 숨바꼭질 놀이는 이제 끝났어. 지금 이 순간부터 너의 지옥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거야. 그 말은 서연이 지난 2년 동안 치밀하게 숨겨왔던 정체가 이 위험한 남자에게 완전히 발각되었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으나 그녀는 그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서연은 척추를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마침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에서 오는 서늘한 흥분에 가까웠습니다. 비록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방식이긴 했으나 계획의 일부가 실현된 것이었기에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혁을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칠흑 같은 눈동자에는 그가 기대했던 애원이나 공포 대신 오만할 정도의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민혁조차 잠시 멈칫하게 만들 만큼 침착한 어조로 대꾸했습니다. 따뜻한 환대 고마워요, 강 회장님. 부디 준비를 철저히 하셨길 바래요. 전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부서지는 장난감이 아니거든요.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반격에 민혁의 눈 속에서 정복욕이라는 불길이 거세게 타올랐고 그는 그녀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쥐었다가 이내 하객들을 향해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며 둘 사이의 치열한 심리전을 완벽하게 은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이어진 피로연은 낭비라 느껴질 만큼 호화로웠지만 서연에게 있어 매 순간은 쏟아지는 시선들 속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귀부인들과 재벌가 영예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녀의 출신 성분을 비웃으며 운 좋게 신분 상승을 이룬 천박한 여자라며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모욕적인 언사들을 묵묵히 견뎌내며 무거운 드레스를 입고도 우아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모든 몸짓과 언어에서는 어릴 적부터 체득한 기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리석은 군중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는 한때 건설업계를 호령했던 서진건설의 외동딸이었으며 강민혁의 부친이 꾸민 비열한 음모로 인해 집안이 몰락하고 아버지가 누명을 쓰기 전까지는 누구보다 고귀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숨어들어 칼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강민혁은 피처럼 붉은 와인잔을 든 채 멀리서 자신의 새 신부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가식적인 인간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서연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수치심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동정을 구하는 모습을 기대했으나 눈앞에 있는 여자는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과 귀족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분노와 동시에 기묘한 자극을 주었는데 그녀가 단순히 원수의 딸일 뿐만 아니라 제법 상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적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복수 계획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서연의 아버지에 대한 대가로 그녀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보다 그녀의 그 꼿꼿한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로울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검은색 리무진이 신혼부부를 태우고 호텔을 빠져나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고립된 강씨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웠고 오직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서로 다른 꿍꿍이를 품은 두 사람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곧게 앉아 차창 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응시하며 자신이 지금 철창 없는 감옥으로 이송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곳에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게 될 것임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곁눈질로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은 민혁을 훔쳐보았는데 피로가 묻어나는 그의 얼굴에서도 여전히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도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영영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절대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육중한 철제 대문이 마치 먹잇감을 삼키려는 괴물의 입처럼 천천히 열리며 서연의 파란만장한 새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늙은 집사와 하인들이 진입로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서 주인을 맞이했는데 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함께 더즌 일을 하던 서연이 안주인이 되어 돌아온 모습을 보며 경악과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노골적인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차에서 내려 민혁의 옆에 섰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는 민혁의 손길은 소유욕과 권력을 과시하듯 강압적이었습니다. 민혁은 다시 한번 그녀의 귀에 대고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속삭였습니다. 로맨틱한 첫날 밤 따위는 기대하지 마. 나에게 있어 너는 복수를 위한 도구이자 내 아비의 죗값을 치르게 할 살아있는 담보물일 뿐이니까. 서연은 민혁의 뒤를 따라 웅장한 대저택에 홀로 들어섰고 값비싼 예술품과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진 그곳은 여전히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이 썰렁하고 적막했습니다. 민혁은 매스컴과 하객들 앞에서 보여주던 신사적인 태도를 집어던지고 거칠게 서연의 팔을 잡아 끌어 2층의 메인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넓은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았는데 날카로운 잠금장치 소리는 마치 그녀의 인생에 종신형을 선고하는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그녀를 벽으로 몰아세우며 다가왔고 분노와 증오로 이글거리는 그의 눈빛이 그녀를 꿰뚫을 듯 응시했습니다. 네가 순진한 피해자 연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난 이미 너에 대해 낱낱이 조사했어.
네가 무슨 증거를 찾으려고 쥐새끼처럼 굴었는지, 네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민혁의 폭발적인 기세 앞에서도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물기 어린 눈망울 속에 단단한 의지를 담아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침묵과 인내가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또렷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격을 가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면 왜 저와 결혼하신 거죠? 혹시 회장님도 제가 쥐고 있는 진실이 두려우신 건가요? 아버님이 거짓 위에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제국이 제가 가진 서류 한 장으로 무너질까봐 겁이 나시나요? 그녀의 도발적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고 민혁은 서연의 얼굴 바로 옆 벽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벽이 울렸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민혁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습니다. 자신감이 과하군. 내가 널 곁에 두는 건 네 헛된 희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히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만들기 위해서야.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말이지. 강민혁은 서연을 거칠게 놓아주고는 방 안쪽에 마련된 다바로 걸어가 독주를 잔가득 따르더니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는 하녀로 일할 때 보여주었던 순종적이고 조용한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녀의 당돌함과 예리함에 내심 혀를 내둘렀습니다.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그는 다시금 계산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도록 해. 하지만 내 몸에 손댈 생각은 하지마. 살인자의 피가 흐르는 네 몸뚱어리를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니까. 서연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씁쓸하지만 뼈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혐오감이 저에게는 오늘 가장 큰 행운이네요. 강 회장님. 안심하세요. 저도 당신과 살을 맞댈 생각 따위는 없으니까요. 서연은 방구석에 놓인 긴 소파로 걸어가 하루 종일 발을 혹사시켰던 하이힐을 벗었습니다. 발끝에서 전해지는 통증은 감옥에 갇혀 계신 아버지를 떠올릴 때 느껴지는 가슴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잡혀가기 직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아 강해지라던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되새겼습니다. 강민혁의 아내가 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그녀에게는 후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승리하여 모든 것을 되찾거나 아니면 처참하게 패배하여 모든 것을 잃는 두 가지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 속에서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넓은 방의 양끝에 자리 잡은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과 앞으로 펼쳐질 전쟁에 대한 구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락의자에 앉아 창밖에 짙은 어둠을 응시하던 민혁은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복수심을 다잡았지만 원수의 딸을 집안에 들인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소파 위에서 웅크린 채 잠든 서연을 바라보았는데 잠든 그녀의 얼굴은 깨어있을 때의 도끼 어린 모습과는 달리 너무나도 순수하고 연약해 보여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선잠에 든 서연을 깨웠을 때 그녀는 낯선 천장을 마주하며 잔혹한 현실로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민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구겨짐 하나 없는 침대는 그가 밤새 눕지 않았거나 아주 일찍 나갔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찌뿌둥한 몸을 풀고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는 강씨 집안의 며느리로서 맞이하는 첫날을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민혁뿐만 아니라 그녀를 적대시하는 가족들과 회사 내에 보이지 않는 적들까지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때 노크도 없이 방문이 벌컥 열리며 표독스러운 인상의 한 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실크 잠옷 대신 낡은 하녀 유니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발치에 옷을 툭 던지며 멸시와 조롱이 가득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내일지 몰라도 이 집안에서 당신의 위치는 여전히 하녀라고 말이죠. 당장 옷 갈아입고 주방으로 내려와서 아침 식사 준비하세요. 식구들 기다리게 하지 말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유니폼을 내려다보며 서연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것이 민혁이 그녀에게 안겨주려는 첫 번째 모욕이자 기싸움임을 간파한 그녀는 분노하거나 수치스러워하는 대신 바닥에 떨어진 옷을 차분히 집어들었습니다. 지금의 굴욕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야말로 훗날 그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무기가 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주방에 나타난 서연을 보고 다른 하녀들은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한 솜씨로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규칙적인 소리는 마치 그녀가 마음속으로 울리는 전쟁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 민혁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녀의 실수나 좌절이었겠지만 서연은 그에게 그런 만족감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서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질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2층 서재에 있는 강민혁은 대형 모니터를 통해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연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쓰디쓴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그녀의 태도에 낭패감을 느꼈습니다.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아 커피가 중요 서류 위에 튀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이서연이 하녀로 일했던 기간의 모든 행적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뒤지고 다녔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빠짐없이 알아내서 보고해. 화려한 다이닝 룸에는 강씨 일가가 모두 모여 있었고 식사 자리는 숨막히는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민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식사를 했고 서연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식탁 주변을 돌며 물을 따르고 음식을 서빙했습니다. 민혁의 친척들은 대놓고 그녀의 출신을 비꼬며 가시돋친 말을 쏟아냈지만 서연은 훈련된 전문가처럼 완벽한 미소를 잃지 않고 그들을 시중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들이 뱉어내는 유치한 독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진짜 목숨을 노리는 적은 어둠 속에 숨어 자신과 민혁 모두를 집어삼킬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저택에서 보낸 일주일은 이서연에게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감각을 안겨주었는데 그것은 평화로움에서 오는 정적이 아니라 폭풍의 눈 속에 갇힌 듯한 숨막히는 고립감이었습니다. 민혁은 그녀를 집안에 들인 이후로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마주칠 때마다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안주인의 권한을 일절 주지 않았고 집안의 고용인들조차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면서도 눈빛에는 조롱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차가운 대우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무관심을 기회로 삼아 저택의 구조와 경비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동선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항복의 표시가 아니라 적의 허점을 노리기 위한 사냥꾼의 숨 고르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은 예고도 없이 사업 파트너들을 저택으로 초대해 만찬을 열었는데 이는 서연을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해 기획된 잔인한 연극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서연을 보며 손님들은 수군거렸고 민혁은 그녀를 옆에 세워둔 채 와인 잔을 돌리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파트너들에게 서연을 소개하며 그녀의 몰락한 집안 이야기를 안주 삼아 농담을 던졌고
그녀의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 혐의를 과장되게 부풀려 이야기하며 좌중의 웃음을 유도했습니다. 서연은 치욕스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감정을 억누르고 그들의 빈잔을 채우는 심의를 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한 취기 오른 사업가가 서연에게 다가와 무례한 농담을 건네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고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남자의 손을 쳐내며 유창한 불어로 와인의 빈티지와 품종에 대해 설명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사업가는 서연의 예상치 못한 지식과 기품 있는 태도에 당황하여 입을 다물었고 이를 지켜보던 민혁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녀가 수치심에 울음을 터뜨리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길 기대했지만 서연은 오히려 교양과 지성으로 그 상황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계획이 빗나갔음을 깨닫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만찬을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정막이 감도는 거실에 두 사람만 남았을 때 민혁은 서연을 거칠게 소파로 밀치며 억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턱을 잡아 올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제법이더군. 어디서 그런 값싼 재주를 배워왔지? 내 아버지가 사기칠 때 쓰던 수법인가?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의 기본은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회장님의 손님들이 품격 있는 대화를 원하시는 것 같아 맞춰드렸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민혁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는 그녀를 노려보다가 혐오스럽다는 듯이 돌아섰습니다. 건방진 입놀림은 언제까지 갈지 두고 보지. 내일은 네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보게 될 거야. 그날 밤 민혁이 서재에 틀어박혀 업무를 보는 사이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 아버지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연행되던 날에 그 비 내리던 풍경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알면서도 무력하게 당해야만 했던 그때의 절망감은 지금의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면회온 그녀에게 강성그룹의 이면 장부에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다고 암시했었습니다. 서연이 한여로 위장 취업한 것도 그리고 지금 이 굴욕적인 결혼 생활을 견디는 것도 오직 그 장부를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닫힌 민혁의 서재문을 향했고 그곳이 바로 그녀가 공략해야 할 요새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예상치 못한 소동으로 발칵 뒤집혔는데 안방마님 행세를 하던 최 집사가 거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민혁이 아끼던 고가의 만년필이 사라졌다며 그 화살을 서연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는 서연이 청소를 하러 서재에 들어갔을 때 훔친 것이 분명하다며 몰락한 집안 딸이라 손버릇이 나쁠 것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듣고 내려온 민혁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서연을 내려다보았고 상황은 순식간에 서연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인민재판처럼 변해갔습니다. 고용인들은 모두 서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고 민혁은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듯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서연은 최 집사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를 들으며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만년필이 없어진 시점과 자신의 동선 그리고 최 집사의 과장된 반응에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민혁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제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저를 모함한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주셔야 합니다. 민혁은 그녀의 태도에 흥미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즉시 저택의 CCTV 기록 열람과 지난 일주일간의 고용인 출입 기록 그리고 외부 물품 반출 대장을 요구했습니다.
최 집사는 당황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했지만 민혁의 묵인하에 서연은 보안팀장과 함께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수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을 빠르게 훑어보았고 보안팀장이 놓친 사각지대의 동선까지 체크하며 범인의 윤곽을 좁혀나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택 내 물품관리대장과 매칭하여 재고의 흐름을 파악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민혁과 고용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서연이 서재에 들어가기 전 최 집사의 조카인 신참 메이드가 서재에서 무언가를 급히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장면이 흐릿하게 남아 찍혀 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외부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만년필의 판매 게시글이었는데 판매자의 아이디가 신참 메이드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서연이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신참 메이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며 범행을 자백했고 최 집사는 사색이 되어 민혁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서연은 감정적인 동요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닙니다. 집안 내부의 관리 시스템이 해이해졌다는 증거이며 사람을 편견으로 판단할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지적에 민혁은 할 말을 잃었고 평소 믿었던 최 집사에 대한 배신감과 서연에 대한 오해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즉시 최 집사와 신참 메이드를 해고하고 경찰에 인계하라고 지시했으며 처음으로 서연을 당신이 아닌 이서연 씨라고 부르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민혁은 서재로 서연을 불렀는데 이전의 위압적인 태도와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하기엔 너무 치밀하더군. 내가 정말 내가 알던 그 철없는 재벌가 딸이 맞나? 아니면 내가 너에 대해 모르는 게 더 있는 건가? 서연은 그의 질문에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회장님. 살아남기 위해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진짜 능력을 다 보여주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민혁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 몰래 챙겨둔 서재의 열쇠 복사본을 손에 쥐고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낮의 소동은 그녀에게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민혁의 의심을 분산시키고 서재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명분을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그녀는 어깨 너머로 보안 코드가 변경되는 패턴을 암기해 두었고 이제 그 굳게 닫힌 문을 열 열쇠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든 저택의 고요함을 틈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서재 앞 복도에는 적외선 센서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낮에 파악해둔 센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유연하게 몸을 움직여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열쇠를 조심스럽게 꽂아 돌렸고 찰칵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펜라이트를 입에 물고 민혁의 책상으로 다가갔고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이중 장부와 관련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고 언제 경비원이 순찰을 돌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금고가 숨겨진 위치를 찾기 위해 책장 뒤편을 더듬거렸고 마침내 벽지로 위장된 패널 뒤에서 차가운 금속성의 금고 다이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금고를 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는데 수백만 가지의 조합 중 하나를 찾아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조언을 떠올리며 민혁의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닐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민혁이 평소 자주 보던 책이나 서류에 힌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주변을 살피던 중 책상 유리에 끼워진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민혁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사진 뒤편에 희미하게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날짜를 다이얼에 입력해 보았지만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삐비빅 하는 경고음이 작게 울려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고음 소리에 놀란 서연은 급히 몸을 숨길 곳을 찾았는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경고음을 들은 것이 분명했고 서연은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아래 공간으로 몸을 구겨 넣고 숨을 죽였고 문이 열리며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경비원은 방 안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살피며 안으로 들어왔고 그의 구두 발자국 소리가 책상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췄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았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찰나의 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은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 때문에 센서가 오작동했다고 판단했는지 창문을 닫고는 투덜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서연은 책상 밑에서 기어나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그녀는 금고의 위치와 민혁에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갖는 의미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학을 얻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싸움이 단순한 지략 대결을 넘어 민혁의 내면 깊은 상처를 건드려야만 끝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민혁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가장 아픈 부분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묘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민혁은 서연을 불러 다가오는 주말에 열릴 자선 경매 행사에 동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그녀를 대외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간을 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재계 거물들이 다 모일 거야. 실수하면 용서하지 않겠어. 민혁의 경고에도 서연은 자신감 있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 테니까요. 그녀는 이 행사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줄 또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정보의 장이 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가장 화려하고 당당해 보이는 드레스를 고르며 이제 웅크리고 있던 날개를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매 행사 당일 서연은 짙은 남색의 벨벳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등장하여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팔짱을 끼고 행사장으로 들어섰는데 두 사람의 조합은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묘하게 어울리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은 몰락한 가문의 딸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면서도 그녀의 기품에 압도되었습니다. 민혁은 곁눈질로 서연을 바라보며 그녀가 단순히 예쁜 인형이 아니라 옆에 설 자격이 있는 파트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행사장 한 구석에서 서연을 노려보는 날카로운 시선이 있었으니 바로 민혁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강성그룹의 부회장이자 민혁의 삼촌인 강철중이었습니다. 강철중은 부하에게 눈짓을 하며 무언가를 지시했고 곧이어 웨이터가 서연에게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네며 실수를 가장해 그녀의 드레스에 술을 쏟았습니다. 붉은 얼룩이 드레스를 망쳤지만 서연은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웨이터를 안심시키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얼룩을 닦아내던 중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강철중의 비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는데 오늘 밤 계획대로 진행해. 강민혁이
눈치채지 못하게 처리해야 해 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오늘 밤 이곳에서 민혁을 노리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민혁이 함정에 빠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그를 구하고 신뢰를 얻을 것인가? 서연은 화장실을 나와 행사장으로 돌아가면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마쳤습니다. 민혁이 무너지는 것은 그녀가 원하는 바였지만 그것은 그녀의 손에 의해서여야지. 다른 비열한 악당의 손에 의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혁이 제거된다면 그녀 또한 보호막을 잃고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혁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상황을 알리려 했지만 강철중이 먼저 민혁에게 접근하여 친근한 척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기지를 발휘하여 경매 진행자에게 쪽지를 전달했고 잠시 후 진행자가 오늘의 특별 이벤트로 강민혁 회장님 부부의 왈츠를 청해 듣겠습니다. 라고 발표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모두가 환호했고 강철중은 민혁과 떼어 놓으려는 서연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채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이끌려 나온 민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리드하며 춤을 시작했습니다. 음악 소리에 묻혀 서연은 민혁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제 말 잘 들으세요. 삼촌분이 오늘 밤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3시 방향의 웨이터와 9시 방향의 보안 요원이 한패입니다. 민혁은 춤을 추며 서연이 말한 방향을 살폈고 그녀의 말대로 그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허리를 감싼 손에 힘을 주며 낮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돕지? 내가 죽으면 너한테는 더 좋은 일 아닌가?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 먹잇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싫을 뿐이라고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전우애와 긴장감이 흐르며 그들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예고했습니다. 자선 경매 행사에서의 위기를 모면하고 돌아온 다음 날 아침, 강성그룹 본사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터져나온 익명의 제보가 언론을 강타했는데 강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강성바이오가 임상실험 결과를 조작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성난 개미 투자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본사 로비로 몰려들어 계란을 투척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는데 이 타이밍과 공격 방식이 너무나도 정교하여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어젯밤 경매장에서 마주쳤던 삼촌 강철중 부회장이 보내는 선전포고이자 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사냥의 시작이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이사들은 모두 민혁의 눈을 피하거나 수군거리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철중 부회장이 들어왔는데 그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문을 열었지만 그 내용은 민혁을 궁지로 몰아넣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조카님, 아니 회장님,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철중은 교묘하게 민혁의 경영 능력 부재를 지적하며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그룹을 살리는 길이라는 여론을 형성하려 들었습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고 반박하려 했지만 들이닥친 증거들이 너무나 조작이 잘 되어 있어 당장 방어할 논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저택에 홀로 남겨진 이서연은 뉴스 속보를 통해 강성그룹의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당황하는 민혁의 모습과 회사를 향한 비난 여론을 보며 그녀는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2년 전
아버지의 서진 건설이 무너질 때와 너무나도 흡사한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내부 문건, 타이밍 맞춰 터지는 언론 플레이, 그리고 주주들의 동요를 이용한 경영권 탈취 시도까지 모든 것이 누군가의 각본에 의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이것이 단순히 민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시켰던 그 거대한 세력의 그림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민혁이 무너지면 자신이 찾으려던 진실 또한 영영 묻힐 수 있다는 생각에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은 민혁이 출근하면서 서재 책상 위에 무심코 두고 간 예비 자료들을 떠올리고 급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지난번 확보한 열쇠로 서재에 잠입해 민혁이 검토하던 재무제표와 임상실험 데이터 원본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웠던 회계 지식과 경영 분석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수많은 숫자들의 나열 속에서 미세한 오류를 발견했는데 제보자가 제시한 데이터의 날짜와 실제 실험실의 서버 로그 기록 사이에 교묘한 시차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맹점이었지만 서연처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제3자의 눈에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허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이 모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비교 분석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총각을 다투고 있었고 이사회 분위기는 민혁의 해임안을 상정하자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고군분투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지만 강철중이 심어둔 이사들의 파상 공세에 점차 힘이 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된 민혁의 개인 이메일로 데미스 정의의 여신이라는 발신자 불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알림 소리에 시선이 집중되자 민혁은 의아해하며 메일을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지금의 위기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분석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조작된 데이터의 시계열 불일치 증명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민혁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적의 치명적인 실수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짧은 순간 놀라움에 휩싸였지만 곧바로 냉정을 되찾고 그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확실한 증거라는 것. 여기 이 로그 기록과 대조해보면 명백한 조작임이 드러나는군요. 민혁의 목소리는 다시금 힘을 얻어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분석 자료는 제보자가 제시한 데이터가 실험이 진행되기도 전인 날짜에 생성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강철중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민혁은 기세를 몰아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그룹의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려 시세 차익을 노린 작전 세력의 공작입니다. 저는 즉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여 이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강철중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고 이사들은 다시금 민혁의 편으로 돌아서며 부회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넘긴 강성그룹의 주가는 오후가 되자 낙폭을 줄이며 안정세를 되찾았고 민혁은 회장직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그를 구해준 정체불명의 조력자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보안팀을 시켜 이메일의 발신지를 추적하게 했지만 철저하게 우회된 IP라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보고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민혁은 문건의 작성 스타일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논리 정연한 문체, 핵심을 찌르는 분석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과거 서진 건설의 보고서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불현듯 아침에 서재에 두고 나온 서류 뭉치를 떠올렸고 지피는 구석이 있어 예정보다 일찍 퇴근을 서둘렀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민혁은 곧장 서재로 향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태연하게 책장을 넘기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낮에 받았던 그 분석 리포트를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설명해봐. 이게 네가 한 짓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시치미를 떼기에는 이미 늦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책을 덮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무너지면 제 복수도 물거품이 되니까요. 당신은 아직 쓰러져선 안 되는 말입니다. 민혁은 서연의 당돌한 대답에 헛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턱을 잡아 자신을 보게 하고는 깊은 눈으로 탐색하듯 물었습니다. 복수라.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처럼? 그런데 왜 나를 도운 거지? 내가 망하면 너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을 텐데. 서연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눈앞의 적만 보고 있지만 진짜 적은 당신의 등 뒤에 있어요. 오늘 당신을 공격한 사람은 제 아버지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싸우는 동안 진짜 괴물은 웃고 있다고요. 그녀의 말은 민혁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진실이 흔들리는 순간이었고 눈앞에 이 여자가 단순한 원수의 딸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기류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혁은 서재에서 서연이 작성한 문건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며 그녀의 명석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살림이나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잠재력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으며 어쩌면 그녀는 그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민혁은 와인 한 병을 들고 서연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노크 소리에 문을 연 서연은 민혁의 손에 들린 와인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민혁은 방 안으로 들어와 잔 2개의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축배야. 그리고 이건 고맙다는 인사 대신이다. 그는 그녀에게 잔을 건네며 처음으로 적대감이 아닌 일종의 동지애가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얼떨결에 와인잔을 받았지만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혁과 마주 앉아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삼촌분을 의심하고 계신 거죠? 그분이 배우라는 걸. 민혁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내 덕분에 놈의 꼬리를 잡았어. 하지만 방심하지 마. 강철중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위인이 아니야. 이번 실패로 더 악랄한 짓을 꾸밀 거야. 서연은 민혁의 말에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가 감옥에 가기 직전 만났던 사람이기도 해요. 분명 서진 건설의 몰락과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그 사람의 가면을 벗길 수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울림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서연을 빤히 바라보다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너와 내가 힘을 합친다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맹이 되겠군. 원수의 딸과 손을 잡다니.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더 이상 예전 같은 날 선돋기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수의 적은 친구라잖아요. 잠시 휴전한다고 생각하세요. 공동의 적을 처단할 때까지만. 민혁은 잔을 들어 그녀의 잔에 가볍게 부딪히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좋아, 휴전하지.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단독 행동은 금물이야. 모든 정보는 나와 공유해. 내 등 뒤에 칼을 꽂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해서. 그날 밤의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민혁에게 자신이 그동안 조사해온 강철중 부회장의 비자금 관련 자료 일부를 공개했고, 민혁은 서연에게 회사 내부의 접근 권한을 일부 허용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정략 결혼 부부였지만 물밑에서는 누구보다 긴밀하게 연결된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혁이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민혁 또한 서연이 가진 상처와 강인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밤은 깊어갔고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동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철중 부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분노하며 새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혁의 곁에 있는 서연이 변수임을 눈치채고 그녀를 제거하거나 이용할 방법을 찾으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서연, 그 계집이 민혁이 놈에게 붙어서 훈수를 두고 있었군.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내 앞이 꼴을 나게 해주지. 강철중은 어둠 속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아버지 사건과 관련된 조작된 증거 원본들이었고, 그가 쥐고 있는 마지막 히든카드였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민혁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면회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마주한 아버지는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유리벽 너머로 아버지에게 민혁과의 동맹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는 걱정스러워하면서도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서연아, 강민혁 그놈도 결국 강 회장의 핏줄이다. 너무 믿지는 마라. 하지만 강철중을 잡으려면 호랑이 등을 타는 수밖에 없겠지. 조심하거라. 강철중은 악마 같은 놈이야. 아버지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며 서연은 구치소를 나섰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혁의 차에 올랐습니다. 민혁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운전만 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배려가 스며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평온했지만 두 사람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민혁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그와 마주 볼 수 있을까? 민혁 또한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고뇌했습니다. 아버지를 죽게 한 원수의 딸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지만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과 이성 사이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차는 어느새 저택에 도착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불청객의 방문이었습니다.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강민혁과 이서연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뿜어내는 서늘한 냉기였습니다. 거실 정중앙의 가장 상석인 1인용 가죽 소파에는 강철중 부회장이 마치 자신의 집 안방인 양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고용인들은 모두 사색이 되어 구석에 물러나 있었고 공기 중에는 매캐한 담배 연기와 함께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철중은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천천히 시가 연기를 내뱉으며 느릿하게 입을 열었는데 그 태도는 조카 부부를 방문한 친척이라기보다는 점령군 사령관의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민혁이 주가 조작 사태를 해결한 것을 비꼬며 그것이 일시적인 운에 불과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민혁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강철중에게 다가가 예의를 가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연락도 없이 방문한 무례함을 지적하며 당장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강철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갈색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이것을 전해주러 일부러 발걸음을 했다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서연에게 머물렀을 때 그 눈빛에는 먹잇감을 노리는 뱀과 같은 음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를 언급하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며 혀를 차는 등 교묘하게 두 사람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민혁의 손을 잡은 채 침묵을 지키며 강철중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강철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옥매무새를 다듬으며 민혁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는 귓속말하듯 낮은 목소리로 그 봉투 안에 네 어미를 죽게 만든 결정적인 진실이 들어있으니 잘 확인해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민혁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이었고 민혁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리는 것을 본 강철중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민혁은 거칠게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의 아버지가 과거 민혁의 어머니 수술비를 가로채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내용을 담은 회계 장부 사본과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였지만 어머니의 죽음에 트라우마가 있는 민혁에게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민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허공에 흩뿌리며 서연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앗아간 것이 바로 네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증오가 다시금 폭발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차 안에서 느꼈던 미묘한 신뢰와 동지애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고 민혁의 눈에는 다시금 서연을 향한 사례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어떻게 뻔뻔하게 내 옆에서 숨을 쉴 수 있느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서연은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에서 민혁의 광기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이것이 강철중이 노린 이간질임을 직감했습니다. 서연은 민혁의 힘에 밀려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중심을 잡고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물러서는 대신 바닥에 떨어진 조작된 거래 내역서를 집어들고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회계와 재무에 능통한 그녀의 눈에 강철중이 심어놓은 조작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진정하고 똑바로 보세요. 이 날짜는 아버지가 이미 구속수사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외 계좌로 송금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의 외침은 흥분한 민혁의 귀에 처음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으나 그녀가 구체적인 날짜와 정황을 조목조목 짚어내자 민혁의 표정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네가 아버지를 감싸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로 설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자신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고 잠시 후 낡은 녹음기 하나와 USB 메모리를 손에 쥐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체포되기 직전 그녀에게 맡긴 강철중과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과 이중 장부의 원본 데이터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민혁 앞에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마지막 패입니다. 이걸 듣고도 저를 믿지 못하겠다면 그때는 당신 손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정적 속에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이 눌러졌고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는 서연의 아버지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름 끼치는 강철중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 속에서 강철중은 서연의 아버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면 남은 가족은 돌봐주겠다고 회유하고 있었고 이를 거부하자 민혁의 어머니 수술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철중은 자신이 민혁의 아버지를 어떻게 속여서 회장 자리를 고립시켰는지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소파에 주저앉았고 그의 손은 입을 틀어막은 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난 후에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오랫동안 믿어왔던 진실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충격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증오했던 대상은 억울한 희생양이었고 진짜 원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곁에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슬픔과 연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혁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지? 서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확신이 필요했으니까요. 당신이 그들과 한패인지 아니면 당신도 속고 있는 건지. 그 순간 거실에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며 두 사람의 대화를 방해했습니다. 민혁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수화기를 들었고 건너편에서는 강철중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물은 마음에 들었나? 조카, 이제 알겠지. 내 옆에 있는 그 여자의 핏줄이 얼마나 더러운지. 당장 그 여자를 내치고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내 편을 들어라. 그러면 네 자리는 보전해 주마. 강철중은 민혁이 조작된 서류를 믿고 완전히 넘어갔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수화기를 쥔 손에 핏줄이 터질 듯 힘을 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네, 삼촌. 덕분에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 뵙죠. 그는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전화기를 벽에 던져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민혁은 서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벌 총수로서의 자존심도 남자의 오기도 모두 내려놓은 채 그는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어. 너와 네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군.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오해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는 게 우선이에요. 강철중은 내일 당신이 굴복할 거라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회입니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눈빛을 바꿨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혼란과 좌절은 사라지고 냉철하고 잔혹한 승부사의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서연이 가져온 USB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놈은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수십 개는 만들어놨을 거야. 놈을 완벽하게 매장시키려면 놈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욕심이 많아요. 제가 가진 가짜 정보를 흘려서 그가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횡령의 증거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거죠.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밤이 새도록 작전 회의를 이어갔고 그들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하나가 되어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혁과 서연은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임원들을 비밀 안가로 호출하여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고 서연은 과거 아버지의 충직한 부하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저택 내부의 도청 장치를 역이용하기로 했는데 일부러 거실에서 싸우는 척 연기하며 강철중이 안심하도록 정보를 흘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랬다니 믿을 수가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민혁의 고함 소리와 서연의 울음소리가 도청기를 통해 강철중에게 전달되었고 강철중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민혁의 해임안을 상정할 준비를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또 다른 전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강철중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철중이 내연녀 명의로 숨겨둔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제공한 그룹 내부의 전산망 접근 권한과 서연의 끈질긴 추적 능력이 결합되자 철옹성 같았던 강철중의 자금 세탁 경로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자금 흐름 속에서 강철중이 최근 대규모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그 날짜가 바로 민혁을 해임하려는 주주총회 날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그가 회사를 장악한 후 자산을 매각하여 껍데기만 남길 생각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혁과 서연은 다시 저택에서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혁은 서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서연은 찻잔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힘이 솟던데요. 이제야 진짜 싸움을 하는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이자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야. 강철중의 가면을 벗기고 우리 부모님들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서연은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강철중이 파놓은 함정을 그를 잡기 위한 덫으로 바꾸는 마지막 작업을 점검했습니다. 서연은 강철중의 비서에게 매수된 척 접근하여 거짓 정보를 흘려두었고 민혁은 내일 이사회에서 공개할 진짜 폭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시나리오는 완벽해 보였지만 상대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여우였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그 불안감을 용기로 바꿨습니다. 민혁은 서연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그녀를 더 이상 위험한 전장에 세우지 않겠다고, 그녀를 온전히 자신의 아내로서, 여자로서 지켜주겠다고. 밤이 깊어지자 저택의 불은 하나둘 꺼졌지만 민혁과 서연의 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들지 못한 채 다가올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로 익명의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조심해. 강철중이 냄새를 맡았어. 플랜 B를 준비해.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과거 아버지를 도왔던 내부 조력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민혁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긴급히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강철중이 그들의 연기를 눈치챘다면 내일 이사회장은 단순한 해임한 표결 장소가 아니라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혁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권총 한 자루를 꺼내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호신용으로 허가받은 총기였지만 실제로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해. 내일 너는 내 뒤에만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 당신의 등은 제가 지킬게요. 그녀의 눈빛은 총구보다 더 차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무기를 들고 다가오는 새벽과 함께 찾아올 최후의 결전을 향해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면은 벗겨졌고 이제 남은 것은 서로의 목숨을 건 정면 승부뿐이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강민혁과 이서연이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프라이빗 클럽에서 열리는 비밀 경매 행사장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강철중 부회장이 그룹의 핵심 자산인 블루시티 프로젝트의 사업권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기 위해 마련한 위장 무대였습니다. 민혁과 서연은 완벽하게 세팅된 커플룩을 입고 등장했는데 민혁은 짙은 네이비색 턱시도로 냉철함을, 서연은 등이 깊게 파인 블랙 벨벳 드레스로 고혹적이면서도 위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행사장에 들어서자 가면을 쓴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지만 두 사람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시선들을 즐기는 듯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 호랑이의 수염을 뽑겠다는 대담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행사장 내부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최고급 샴페인, 그리고 욕망에 젖은 웃음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역겨운 허상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며 미리 약속된 신호를 보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흩어져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주요 주주들과 접촉하며 강철중의 비리에 대한 힌트를 흘리는 교란 작전을 펼쳤고 서연은 경매 진행 시스템이 있는 통제실 근처를 배회하며 해킹 디바이스를 설치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녀는 웨이터로 위장한 보안 요원들의 감시망을 피해 기민하게 움직였는데 하녀 시절 익혀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보법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제실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버에 침투했고 강철중이 빼돌리려는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적힌 암호화된 파일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매의 하이라이트인 블루시티 프로젝트 사업권 입찰이 시작되자 장내는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강철중의 대리인으로 나온 한 외국인 투자자가 거액을 제시하며 분위기를 주도하려 했지만 민혁이 예상치 못한 고액을 베팅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소문의 강 회장이 어떻게 저런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사실 민혁이 제시한 금액은 서연이 확보한 강철중의 비자금 계좌에서 횡령한 자금을 역이용하는 것이었고 이는 적의 칼로 적을 베는 통쾌한 전술이었습니다. 대리인은 당황하여 어딘가로 급히 전화를 걸었고 민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낙차를 확정지으며 강철중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낙차를 알리는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민혁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교환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다가올 보복에 대한 서늘한 예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빨라졌는데 서연의 이어피스로 쥐새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조력자의 다급한 경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민혁은 서연을 자신의 방탄 차량 조수석에 밀어넣고 운전석에 올라탔고 시동을 걸자마자 굉음과 함께 차가 튀어나갔습니다. 그들의 뒤로 검은색 SUV 세대가 맹렬한 기세로 따라붙었고 고요했던 외곽 도로는 순식간에 죽음의 레이싱 트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추격자들은 거침없이 차체를 들이받으며 민혁의 차를 도로 밖 낭떠러지로 밀어붙이려 했고 총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차체에 불꽃을 튀겼습니다. 민혁은 핸들을 꺾으며 능숙하게 방어 운전을 했지만 수적 열세에 몰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서연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침착하게 노트북을 열어 추격 차량들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해킹해 혼란을 줄여 시도했습니다. 추격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 민혁은 전방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와 매복한 괴한들을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굉음을 내며 스피나여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지만 그곳은 막다른 길이나 다름없는 폐공장 지대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판단한 민혁은 차를 멈추고 글러브 박스에서 권총을 꺼내 서연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최후의 수단이야. 차 안에 있어. 내가 놈들을 유인할 테니 넌 틈을 봐서 도망쳐.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같이 살거나 같이 죽어요. 당신 혼자 두고는 절대로 안 가요. 민혁은 그녀의 결연한 눈빛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돌아갈게. 약속해. 민혁이 차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빗발치는 총알이 그를 향해 날아들었고 그는 폐차들 뒤로 몸을 숨기며 응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총구의 불꽃과 화약 냄새가 공장 안을 가득 채웠고 민혁은 특수부대 장교 출신답게 침착하고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고 그들은 포위망을 좁혀오며 민혁을 압박했습니다. 차 안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서연은
민혁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운전석으로 넘어가 차를 급발진시켜 적들의 측면을 들이받았고, 당황한 적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민혁에게 탈출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모한 행동은 적들의 표적을 서연에게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차를 향해 집중 사격이 가해지자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튀었고,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를 본 민혁의 이성이 끊어졌고, 그는 엄폐물에서 뛰쳐나와 온몸을 던져 서연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아. 그가 서연을 감싸 안는 순간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그의 등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저격수가 쏜 탄환이 그의 어깨를 관통한 것입니다. 민혁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서연을 놓지 않고 그녀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얼굴 위로 떨어지는 민혁의 뜨거운 피를 느끼며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행히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적들은 당황하여 서둘러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는 민혁의 뺨을 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민혁 씨, 제발 눈 좀 떠요. 민혁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병원으로 가면 강철 중의 끈아풀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컸기에 서연은 그를 근처의 안전가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민혁을 부축하여 차 뒷좌석에 태우고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만일을 대비해 마련해 두었던 낡은 별장은 인적이 드문 산속에 위치해 있어 추적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빗길을 뚫고 도착한 별장은 차갑고 어두웠지만 서연에게는 지금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그녀는 민혁을 소파에 눕히고 구급상자를 찾아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턱시도를 가위로 잘라내자 드러난 상처는 끔찍했지만 다행히 급소는 피한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소독약과 붕대로 지혈을 했고, 민혁은 고통 속에서도 신음소리를 참아내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한바탕 전쟁 같은 처치가 끝나고 난로에 불을 지피자 별장 안에는 따스한 온기와 함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민혁은 상반신에 붕대를 감은 채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고, 서연은 그 옆에 앉아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민혁이 힘겹게 눈을 뜨고 서연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고통으로 흐릿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습니다. 다치지 않았어? 그가 건넨 첫 마디는 자신의 안위가 아닌 서연의 걱정이었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댐이 무너졌고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랬어요? 왜 뛰어들었어요?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녀는 민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민혁은 아픈 팔을 들어 서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복수심과 불신 속에서 살아왔기에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총알이 날아오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이 여자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민혁은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널 잃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웠으니까. 처음이었어. 내 인생에서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긴 건.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서연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은 두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길고도 짧은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별장 안은 두 사람의 체온으로 뜨거웠습니다. 서연은 민혁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를 간호했고 민혁은 열에 들떠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면서도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열이 조금 내린 민혁이 서연을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계약 부부가 아니라 진짜 부부로, 원수의 딸도 복수의 도구도 아닌 그냥 이서연과 강민혁으로. 서연은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반드시 이겨서 우리만의 낙원을 만들겠다고. 그들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맞닿았고, 그것은 단순한 키스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었을 때 두 사람은 새로운 각오로 눈을 떴습니다. 민혁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습니다. 서연은 확보한 파일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고, 그 안에는 강철중의 횡령 증거뿐만 아니라 그가 매수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리스트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철중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을 넘어 그를 비호하는 세력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핵폭탄급 무기였습니다. 민혁은 서연이 건넨 태블릿 PC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끝낼 시간이다. 놈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시켜주지. 두 사람은 안전가옥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민혁은 부상 입은 몸을 지탱하기 위해 진통제를 삼켰고, 서연은 민혁의 넥타이를 매주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군과 참모처럼 비장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향할 곳은 강성그룹 본사에서 열릴 긴급 주주총회장이었습니다. 강철중은 민혁이 죽었거나 중상을 입어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회장 회의만을 통과시킬 축배를 들고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상처 입은 사자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 각성한 두 마리의 용이라는 사실을. 민혁과 서연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문을 나섰습니다. 지옥 같았던 어제를 뒤로하고 찬란한 내일을 쟁취하기 위한 마지막 결전의 장으로.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새벽의 도로는 젖어 있었고, 안개는 마치 다가올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듯 짙게 깔려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핸들을 잡았고, 조수석의 이서연은 태블릿 PC를 통해 주주총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려는 순간 덤프트럭 두 대가 앞뒤를 가로막으며 굉음과 함께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강철중 부회장이 심어둔 용병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차문이 강제로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을 때 부상으로 몸이 성취하는 민혁은 그들을 막아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용병 대장은 서연을 거칠게 끌어내며 민혁에게 여자를 살리고 싶으면 USB를 가지고 폐공장으로 오라는 짧고 잔인한 통보를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민혁은 찢어질 듯한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여 핸들을 내려쳤지만 곧바로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당장 주주총회장으로 가서 강철중을 고발하지 않으면 그룹은 영원히 넘어갈 것이고, 서연을 구하러 가면 모든 증거를 뺏기고 둘 다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딜레마였습니다. 하지만 민혁에게 더 이상 회장직이나 그룹의 경영권 따위는 서연의 목숨과 바꿀 수 없는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차를 돌려 용병들이 말한 폐공장 지대로 향했고,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어깨에 상처가 터져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잊은 채 오직 서연을 구하고 놈들을 모조리 씹어먹겠다는 일념 하나로 질주했습니다. 한편 폐공장의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 갇힌 서연은 의자에 묶인 채 주위를 둘러보며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납치한 용병들은 그녀가 겁에 질려 떨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었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녀 시절 태순이를 하며 익혔던 매듭법에 대한 지식을 떠올리며 뒤로 묶인 손목의 밧줄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용병 중 한 명이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만지며 희롱하려 하자 서연은 멸시 어린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도발했습니다. 내 보스가 너한테 보너스를 챙겨줄 것 같아. 그는 일이 끝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너희부터 처리할걸. 그녀의 날카로운 심리전은 용병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 충분했습니다. 용병들이 서연의 말에 동요하며 서로 눈치를 보는 사이 서연은 손목에 감겨있던 밧줄의 매듭을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녹슨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방심하고 있던 감시병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쓰러지자 서연은 멈추지 않고 날렵하게 몸을 날려 다른 용병의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전사였습니다. 당황한 용병들이 무기를 꺼내들고 달려들었지만 서연은 패자재들이 쌓인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요리조리 피하며 그들을 교란시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고 마치 불길 속에서 날아오르는 불사조와 같았습니다. 그때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찌그러지며 열렸고 차를 그대로 돌진시킨 강민혁이 흙먼지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창고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혁은 서연이 이미 포박을 풀고 용병들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놀랐으나 이내 입가에 흉폭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내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민혁과 서연은 눈빛 교환만으로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민혁이 정면에서 무력으로 적들을 제압하는 동안 서연은 측면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그들의 빈틈을 공략했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수적 열세를 극복해 나갔고 마지막 남은 용병 대장까지 민혁의 주먹에 나가 떨어지자 창고 안은 거친 숨소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민혁은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괜찮아. 늦어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피 묻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니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USB를 주워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주주총회 투표 시작까지 불과 2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체할 틈 없이 다시 차에 올라탔고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강성그룹 본사를 향해 최후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건 마지막 레이스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성그룹 대회의실은 강철중 부회장의 동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침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주주들에게 거짓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강민혁 회장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도주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현재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리더십의 공백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제가 비상경영 체제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매수된 이사들이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몰아갔고 주주들은 술렁이며 투표 용지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강철중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민혁과 서연이 이미 제거되었으리라 믿고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투표 개시를 선언하는 의사봉이 내려치려던 찰나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양쪽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피와 먼지로 뒤범벅이 된 옷을 입은 강민혁과 이서연이 서로를 부축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골은 처참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당당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단상 위에 있던 강철중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혁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가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투표 멈추십시오. 강성그룹의 주인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방송실로 달려가지 않고 회의실 중앙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용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강철중의 이중 장부와 페이퍼 컴퍼니, 송금 내역, 그리고 민혁의 부모님을 해치려 했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강철중의 추악한 목소리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충격적인 반전을 담기 바빴습니다. 강철중은 이건 조작이야. 저놈들이 꾸민 짓이라고 라며 발악했지만 화면에 뜬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혁은 마이크를 잡고 강철중을 노려보며 선고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당신의 연극은 끝났어, 삼촌. 아니, 살인자 강철중. 벼랑 끝에 몰린 강철중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가장 가까이 있던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판사판으로 서연을 인질로 잡아 탈출하려는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주주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민혁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강철중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두 남자는 바닥을 뒹굴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지만 부상당한 민혁이 힘에서 밀리는 듯 보였습니다. 칼날이 민혁의 목을 향해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서연이 단상 위에 놓인 무거운 수정패를 집어들고 강철중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철중은 힘없이 쓰러졌고 칼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회의실로 들이닥쳐 쓰러진 강철중에게 수갑을 채웠고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누워 있었고 서연은 그 옆에 주저앉아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엉망이 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해방감과 희열의 웃음이었습니다.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두 사람을 향해 기립 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축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혁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서연을 품에 안았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고생했어, 나의 파트너, 나의 아내.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성그룹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민혁과 서연은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잠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음을 밝히고 강성그룹이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자신의 아내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TV 뉴스를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하녀에서 재벌가 사모님으로 그리고 그룹을 구한 영웅으로 거듭난 서연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VIP 병실에 나란히 입원한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민혁과 휠체어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서연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건가요? 서연의 물음에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복수는 끝났지만 우리의 진짜 삶은 지금부터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피에 젖어 찌그러졌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서연의 약지에 다시 끼워주었습니다. 이 반지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고 싶어. 족쇄가 아니라 영원한 약속으로. 서연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반지를 바라보다가 민혁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 그리고 증오로 얼룩졌던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사랑과 신뢰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목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환영해요. 나의 남편 강민혁 씨. 지옥에서 돌아온 걸 축하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병실 벽에 하나로 겹쳐지며 길고 길었던 복수극의 막은 내리고 행복한 로맨스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쌀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다시 한번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강성그룹, 경영권 분쟁과 횡령 사건의 주범인 강철중 전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지적하며 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강철중은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이자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강민혁 회장과 이서연 이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승리자가 아니라 긴 어둠의 터널을 함께 통과해온 동반자의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강성그룹은 대대적인 혁신의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민혁은 과거의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기업 문화를 타파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서연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룹의 재무이사 CFO로 정식 취임하여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녀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그녀에게 수치심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그녀의 인생 역정은 직원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꼼꼼하고 예리한 분석력으로 회사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내부의 지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민혁은 그런 아내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며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그녀의 의견을 구하는 등 부부이자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다져나갔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서연과 민혁은 교도소 정문 앞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온화한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는데 바로 서연의 아버지 이정훈 전 회장이었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에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고 이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네가 해낼 줄 알았다. 부녀의 감동적인 상봉을 지켜보던 민혁은 조용히 다가가 장인어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어리석어 두 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서연이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정훈은 민혁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자네도 피해자였지 않나. 이제 다 지난 일일세. 우리 딸을 지켜줘서 고맙네. 강서방. 그 한마디에 민혁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죄책감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복권되고 명예를 회복함에 따라 과거 서진건설의 재건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아버지는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대신 남은 여생을 사회 봉사와 기부 활동에 전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강성그룹이 서진건설의 기술력을 흡수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민혁은 서진재단을 설립하여 장인어른의 뜻을 받들기로 했고 두 가문의 해묵은 원하는 아름다운 화해와 협력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조촐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대저택의 식탁이 가족의 웃음소리로 채워지자 그곳은 더 이상 차가운 감옥이 아닌 진정한 집으로서의 온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민혁은 서연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며 그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강씨 저택의 정원이었는데 그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삭막했던 정원은 온갖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화원으로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과 촛불들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꽃길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기억나? 내가 너에게 처음 반지를 끼워주던 날, 그때 나는 너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온다고 생각했어. 너에게 상처 주고 모욕을 주는 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였지. 서연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민혁의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기억해요. 당신은 정말 최악의 신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정원 중앙에 마련된 테이블 앞에 멈춰선 민혁은 서연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백금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진지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의 반지는 족쇄였지만 이 반지는 약속이야. 강민혁이라는 한 남자가 이서연이라는 여자에게 바치는 영원한 헌신의 증표. 더 이상 계약이나 복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사랑 때문에 네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해.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서연에게 내밀며 정식으로 프러포즈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서연아? 이번에는 진짜 내 아내가 되어줘.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녀로 들어와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날들. 서로를 의심하고 증오했지만 결국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게 된 순간들. 그리고 생사를 넘나들며 확인했던 사랑. 이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고 민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사랑해요, 민혁 씨. 당신이 악마였을 때도 그리고 지금 나의 영웅이 된 순간에도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을 향하고 있었나 봐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깊은 키스를 나누었고 정원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은 다시 한번 열렸지만 이번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화려한 쇼가 아닌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하고 경건한 예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녀 복장이 아닌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민혁의 눈에서는 꿀이 떨어질 듯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주례는 서연의 아버지가 맡았는데 그는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듯 너희 두 사람의 사랑도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으리라 믿는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꾸리거라. 하객들의 진심 어린 박수 속에서 두 사람은 부부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강성그룹은 민혁과 서연의 공동 경영 체제 아래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경영인 부부로 선정되어 표지 모델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저택의 서재에서 함께 업무를 보던 중 서연이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놀란 민혁이 따라 들어가 등을 두드려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픈 거야? 병원에 가볼까?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픈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찾아온 것 같아요. 민혁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서연의 말뜻을 이해하고는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아빠가 된다고? 평소 냉철하던 회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서연은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혁은 서연을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히고 그녀의 배에 귀를 대며
아직 들리지도 않을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 애썼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나에게 가족을 선물해줘서, 내 인생을 구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의 손에 입을 맞추었고, 서연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온화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미래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밝게 떠서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잠든 서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예전 결혼식장에서 했던 저주 섞인 말과는 정반대의 사랑과 감사가 가득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잘 자요, 내 사랑. 원수의 딸이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이자 영원한 나의 반쪽.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은 비로소 완성되었어. 서연은 잠결에도 그의 목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민혁은 그녀를 품에 안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침실 벽에는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서연의 아버지가 쓴 붓글씨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공리산, 유공리산.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뜻처럼 그들은 끈질긴 사랑과 믿음으로 증오라는 거대한 산을 옮기고 그 자리에 행복이라는 낙원을 건설했습니다. 악연으로 시작해 필연이 되고 마침내 운명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몇 년 후 강씨 저택의 넓은 정원에는 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혁을 쏙 빼닮은 사내아이와 서연을 닮은 여자아이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고, 벤치에 앉은 민혁과 서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사장이 된 예전의 그 하녀장이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며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은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민혁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행복해. 서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민혁을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더 바랄 게 없을 만큼요. 당신은요? 민혁은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웃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 같아. 가끔은 꿈이 아닐까 불안할 정도로. 서연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꿈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행복 절대 놓치지 마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정원의 꽃향기를 실어 날랐고 멀리서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팔을 벌려 아이들을 안았고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파란 하늘 높이 퍼져 나갔습니다. 한때 복수의 무대였던 이곳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